쉬는 시간에 어떤 친구가 질문을 했어요. 지금 이게 첫 번째 예시인데, 자, 봐봐요. 지금 보면 이 할당문을 실행할 때는 로컬 이름 사전에 숫자 3이 담깁니다. 맞죠? 그래서 요 펑크원 호출식을 계산하면서 새로 만드는 그 로컬 이름 사전에 3이 담깁니다. 근데 여러분이 막 이런 욕심을 가지게 될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잘하면 이 로컬 이름 사전의 넘버라는 이름을 직접 풀네임을 찍던가 해서 불러서 그 안에 들어있는 숫자 3을 성공적으로 프린트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다 칩시다. 일단은 당연하게도 지금 예를 들면 여기서 프린트 넘버 하는 건 당연히 되겠죠. 그러니까 요걸 배제한 상태에서 달리 말하면 이 함수정의 내용물이 아닌 다른 곳에서 여러분이 문장을 적어서 그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는 게 가능하냐 라는 욕심이 생길 수가 있어요. 물론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케이스를 나눠서 봅시다. 일단 첫 번째 케이스, 요게 적혀있는 요 부분에서 가능하냐라 질문을 해볼까요? 요 부분에서는 아직 funk1이라는 함수가 뭔지도 모르는 상태죠. F5를 딱 눌렀을 때는. 그죠? 요 시점엔 당연히 funk1이 호출하면 넘버 자리에 3 담는다라는 것조차도 모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 부분에서 우리가 어떤 문장을 적어갖고 화면에 넘버 자리에 담긴 3을 출력하는 건 불가능할 겁니다. 맞죠? 우리가 여러 부분으로 나눠서 찾아보자고요. 그러면 일단은 이 함수 정의를 실행한 이후 타이밍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함수 정의를 실행한 이후 타이밍에서는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어요. 얘를 호출하기 전이랑 얘를 호출한 이후입니다. 맞죠? 자, 이전 타이밍을 볼까요? funk1을 호출하기 전에는 아직은 넘버는 3을 실행한 적이 없죠? 실질적으로. 그죠? 이 funk1 호출식을 계산해야 이 함수정의 내용물을 실행하고 그래야 넘버 자리에 3이 담길 거예요. 로컬 이름 사전의 넘버 자리에. 맞죠? 근데 아직 얘를 호출하지 않았어요. funk1을. 그러면 그 이전 시점에는 로컬 이름 사전 넘버에 3이 담겨있다. 로컬 이름 사전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우리가 무슨 짓을 한다 그래도 로컬 이름 사전의 넘버 자리에 있는 값을 프린트한다는 목표를 달성할 수는 없어요. 존재하지 않으니까 메모리 위에 없어요. 아예. 그러면 이제 남은 부분은 funk1을 호출한 이후 시점이 됩니다. 여기선 가능하냐? 일단 메모리 위에 존재는 할 수 있어요. 왜냐? funk1 내용을 실행하는 와중에 로컬 이름 사전을 실제로 만들었고 거기에 넘버란 이름 등재를 했고 거기에 3을 담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여기서 수식을 적어서 로컬 이름 사전을 특정을 하는 건 불가능해요. 여기서 여러분이 아무리 로컬스 괄호 열고 닫고를 해도 이거 지금 그냥 F5 눌러서 인터랙티브에서 해볼 수 있죠. 지금 우리가 funk1을 호출한 이후 타이밍이잖아요. 여기서 로컬스 괄호 열고 닫고 하면 funk1에 대한 로컬 이름 사전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수식을 적어서 방금 전에 호출하면서 새로 만들었던 그 로컬 이름 사전을 통째로 꺼내오는 건 기본적으로 불가능해요. 좀 더 강렬하게 표현한다면 그 로컬 이름 사전은 이 내용물 실행하는 와중에만 쓸 예정인 이름 사전입니다. 그래서 함수 요번 내용물 실행하다가 리턴문을 만나거나 해서 내용물 실행이 끝나면 기본적으로 그 이름 사전은 증발해요. 날아갈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아무도 안 쓸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전째로 증발하기 때문에 그 안에 담겨있는 넘버, 거기 담겨있는 3을 우리가 꺼내서 프린트하는 건 함수 출식을 계산한 이후 시점에도 역시나 기본적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러나 여러분이 원한다면 이거는 미리 세팅을 해둬야 되는 겁니다. funk1 함수에 대한 함수 정의를 적는 프로그래머가 본인이 원한다면 자, 여기서 지금 dir 하면 로컬 이름 사전의 이름 목록이 나오죠. 맞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vars 하면 로컬 이름 사전 그 자체를 줍니다. 이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원하면 걔를 나중에 쓸 수 있게 리턴을 해주거나 아니면 글로벌 사전 엔터 해둔 다음에 나중에도 유지할 수 있는 모듈의 이름 사전에다가 이 VARS 호출식 계산 결과값 그 사전 자체를 던져줄 수가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썼던 그 이름 사전을 리턴해 주는 게 가능합니다. 만약 이렇게 한다면 그땐 얘기가 달라져요. 그러면 펑크1은 나한테 걔가 내용을 실행하는 도중에 썼던 사전을 나한테 줄 겁니다. 그럼 나는 그거를 예를 들면 D라는 이름에 담을게요. 그 다음에 프린트, 여러분이 이제 프린트 D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인터랙티브에서 해볼게요. 그러면 D는 이제 방금 전 호출해서 내용을 실행하면서 썼던 그 로컬 이름 사전이 그러니까 그 친구가 리턴해 줬기 때문에 내가 그걸 받아서 D에다가 담아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D하고 엔터 치면 넘버가 등재되어 있는 그 사전을 손에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은 그 이름 사전에 넘버 자리에 있는 숫자 3을 최종적으로 화면에 프린트하는 게 성공하는 거죠. 는 함수 정의 적는 프로그래머가 그렇게 미리 리턴을 해준다든가 다른 어디다 백업을 해준다든가 라는 부수적인 데이터 흐름을 이야기를 해놨기 때문이에요. 그려놓지 않았다면 마치 우리 숫자야구 게임들처럼 답을 어딘가로 흘리거나 하는 코드를 미리 적어두지 않았다면 함수정의 내용을 넣어서 적어두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절대로 바깥에서 그 답을 확인하거나 고치거나 하는 게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파이썬 동네는 그래요. 그래서 원래 질문으로 돌아갈게요. 원래 질문, 그냥 펑크1이 이렇게 적혀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이 펑크1 호출한 다음에 또는 그 이전에 또는 함수 정의조차 실행하기 이전에 어느 시점에든 여기서 지금 담은 3 데이터를 직접 꺼내서 활용하는 게 가능하냐? 불가능합니다. 오케이? 모듈의 이름 사전이랑은 얘기가 좀 달라요. 여러분이 원하면 빌트인 모듈의 인트를 지워버리거나 할 수 있었죠? 그거는 모듈의 이름 사전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로컬 이름 사전은 함수의 이름 사전은 아니에요. 로컬 이름 사전은 언제 만들어지냐? 함수 호출식을 계산하는 와중에 생깁니다. 그리고 그 함수 호출식 계산이 끝나면 기본적으로는 더 이상 안 써요. 버립니다, 그냥. 매번 호출할 때마다 새로 만들어요.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궁금증 해결이 되셨습니까? 당신의 욕망은 함수 정의 짜는 사람이 미리 서비스를 마련해두지 않았다면 달성할 수 없는 욕망이었습니다. 흉한 거 적혀있네. 아무튼 이 정도 해두고 더 궁금한 거 있으면 또 물어봐요. 8-2 가봅시다. 자, 우리가 데이터 얘기 2주 정도에 걸쳐서 데이터랑 관련된 내용들을 이름이라는 단어 가운데 두고 구경을 해봤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 우리 인수랑 리턴값까지 지금 확인을 한 셈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부분은 어느 정도 됐고 이제 전반부 내용을 마무리하는 타이밍에 마지막으로는 코드 관점에서 한 번 더 정리를 해놓고 지도 한번 보고 퇴근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행이라는 제목으로 스타트를 해보겠습니다. 자, 실행. 이전에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설명한 적이 없어요. 언제 실행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왔나요? 는 문장이라는 단어를 소개할 때 등장했습니다. 문장이 뭔가요? 그렇죠. 문장은 실행되는 거예요. 실행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실행은 문장 갖고 뭔가 하는 것 정도로만 일단 내비둔 상태에서 오늘까지 온 거예요. 물론 오늘도 그거보다 아주 약간만 더 디테일을 살리고 돌아갈 예정이긴 합니다. 여러분 요 실행이랑 관련된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알고 싶다라면 무슨 과목을 또 들을 수 있을까요? 일단은 그 컴퓨터과 전공 과목 중에 운영체제라든가 시스템 프로그래밍이라든가 그런 과목들 가면 요 실행이라는 거의 실체를 우리 지금 문장의 실행과 execute와 프로그램의 실행, run이랑은 지금 살짝 구분을 하고 있죠. 그 둘 다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느 정도 맥락을 좀 더 자세하게 가져가실 수 있을 거예요. 란 말은 그냥 오늘도 대충 설명하고 넘어가겠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우리는
동창컴 수업이니까요. 아무튼 이 실행이란 단어를 가운데 두고 살짝 한 바퀴 돌고 오는 게 오늘의 목표입니다. 자, 그래서 도입부가 살짝 있어요. 그 다음에 좀 뒤에 문장이라는 걸 다시 둘러볼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지도를 한 장 마련해 놨어요. 이따 구경해 보고 퇴근을 하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지난 수업 최종 목표 프로그램이 나 혼자 팀 프로젝트 진행하기였어요. 그래서 .py 파일 2개 해서 여러분이 코드 모듈이랑 데이터 모듈 2개를 써서 일련의 동작을, F5를 누르면 일련의 동작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목표였습니다. 그거를 그때 제가 제시를 했던 예시 목표들 중에 로그인 기능에 대해서 마련을 해둔 코드를 살짝 구경을 해볼게요. 강사반 같은 경우는 요거를 그냥 집에서 해봅시다 라고만 얘기하고 빠르게 퇴근을 했었습니다. 아무튼 이런 느낌으로 적혀 있고, 일단 데이터 모듈을 먼저 볼게요. 데이터 모듈 보면, 자, 여기는 일단 이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데이터들 또는 데이터들을 다루기 위한 이름들을 정해놓고 스타트하기 위한 할당문들을 우리가 나열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예시에서는 로그인 기능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목표였어요. 로그인 기능은 사용자한테 이름을 묻고 비밀번호를 묻고 그게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이름 비밀번호랑 맞으면 로그인 성공, 축하 메시지 출력. 그렇지 않다면 누구세요? 하고 출력하는 게 목표였을 겁니다. 에 따라서 이 프로그램을 일단 실행하기 전에 먼저 저 사람이 맞춰야 될 답에 해당하는 아이디랑 비밀번호 2개의 데이터를 먼저 갖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그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이제 사용자가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F5 누른 다음에 입력을 할 겁니다. 걔네도 역시나 내가 다뤄야 되는 중요한 데이터예요. 그래서 이 미리 저장해둔 유저네임이랑 저 사람이 입력한 유저네임이 동일하면, 그리고 비밀번호도 동일하면 그러면 로그인 성공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실패입니다. 그래서 로그인 성공했는지 아닌지 여부를 담기 위한 이름 하나를 추가로 등재를 해두고 스타트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거는 실제 뭐 네이버라든가 이런 데 가도 로그인을 전담으로 처리하는 로그인 서버, 뭐 인증 서버라고도 보통 부르죠. 그거가 따로 있고, 또 그렇게 로그인이 성공했을 때, 네이버 로그인 성공했을 때 여러분만을 위한 전용의 컨텐츠들이 담겨있는 웹페이지를 여러분의 컴퓨터로 쏴주기 위한 컨텐츠들이 담겨있는 서버가 또 따로 있겠죠. 그렇다 보니까 로그인 기능은 일단 로그인에 성공했냐 실패했냐라는 게 가장 중요한 데이터예요. 지금 같은 경우는 여기서 바로 출력까지 해주는데, 축하 메시지를. 그렇지 않다면 이 is login successful 값을 예를 들면 컨텐츠 서버에다 전송을 해서 저 사람한테 마이 페이지를 보여줘야 되니까 준비해라와 같은 느낌으로 출력을 해주게 되겠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로그인 기능에선 데이터를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 흐름을 구성하기 위한 내용을 3개의 함수에 대한 함수 정의로 차근차근 구성을 한다면, 자, 지금 로그인 기능에서 사용할 데이터들 중에 절반은 미리 담겨 있는데 절반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로그인 성공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추가적인 데이터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뭐 인풋 괄호 닫고 하면 되겠죠, 얼마든지. 그래서 그거를 데이터 모듈의 유저네임 엔터드에다가 담아요. 따라서 지금 원래 0 담겨 있던 자리에 저 사람이 입력한 글자들을 담게 될 거예요. 그렇게 get 데이터가 끝나면 프로세스가 호출될 겁니다. 프로세스는 다시 한번 데이터 모듈의 유저네임이랑 입력한 유저네임이 같나? 또한 둘 다 같아야 되죠? 저 사람이 입력한 비번이랑 서버에 저장돼 있던 비번이 같나? 이 둘을 다 만족할 때만 is login successful은 true가 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false가 될 거고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실행한 가장 근본적인 의의에 해당하는 로그인 성공 여부라는 데이터를 계산해서 데이터 모듈에 담으면 프로세스가 끝나요. 그 다음에 이제 얘는 막 컨텐츠 서버 그런 데서 할 일이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로그인이 성공했다면 그 사람 이름을 불러가면서 환영 인사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누구세요? 하고 물어볼 거예요. 요즘 웹사이트들은 잘 돼 있어서 여러분이 아이디를 틀렸는지 비번을 틀렸는지를 안 알려주죠.
존재하지 않는 아이디입니다. 비밀번호가 맞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분하지 않고 그냥 꺼지세요라고 동일한 답변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풀기가 더 어려우니까요. 해킹을 하기가 더 어려우니까요. 여기도 그런 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둘 다 같을 때만 환영, 그렇지 않을 때는 모른 척을 하도록 마지막 구성이 되어 있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세 함수 내용물을 순차적으로 실행함으로써 로그인 기능이라는 이 프로그램의 목표를 달성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도 집에서 진행하시면 뭐 지난주에 안 했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복습하면서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무튼 집에서도 얼마든지 해보실 수 있었을 거예요. 지금 다시 보면 그죠? 이게 지금 뭐 할당, 여긴 진짜 할당문밖에 없고 여기도 지금 실질적인 함수 내용을 보면 할당문 여긴 지금 프린트호 출식 할당문 두성입니다. 아주 그냥. 물론 네이버.py는 훨씬 더 많은 할당문들로 구성되어 있을 거예요. 아무튼 그래요. 자, 방금 봤던 코드들 중에 일부분을 오려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프로그램을 데이터와 코드의 조합으로 본다 그랬잖아요. 이 코드 내용 중에 코드 파트, 실행 흐름은 이렇게 위에서 아래 방향 순차적으로 흘러간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비록 함수 정의 덩어리 3개로 나눠 놓긴 했지만 이 함수 내용물들은 순차적으로 실행할 거기 때문에 아무튼 위아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혹시나 반복 구조 같은 걸 쓴다 그래도 여전히 아래에서 위로 역방향으로 올라가거나 하지 왼쪽 오른쪽으로 가거나 한다고 생각은 보통 안 해도 됐었을 거예요. 그래서 코드 실행 흐름은 여러분이 코드 적고 엔터키 치는 그 흐름 순서대로 그거랑 평행이 되도록 이루어진다 보면 되고, 반면 이렇게 지금 코드 모듈을 왼쪽에 놓고 데이터 모듈 오른쪽에 놓고 본다면 이제 코드 모듈 바깥에는 이제 키보드를 실제로 치는 사용자가 있겠죠. 코드 흐름에 대비되는 데이터 흐름은 이 중간중간에 코드 흐름에 직각이 되는 방향으로 안에서 밖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와 같은 느낌으로 표현을 하는 게 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인풋 호출하면 사용자로부터 데이터를 받아서 그걸 구체적으로 지금 할당문에 적어놨기 때문에 데이터 모듈에 담을 겁니다. 그 다음에 요 지금 할당문은 오른쪽 수식을 계산하는 와중에 요 2개 가져와서 비교하고 패스워드 2개 가져와서 비교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 결과를 is login successful에 담을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is login successful 값에 따라서 서로 다른 메시지를 만들어서 사용자에게 보여주는 것까지 데이터 흐름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괜찮아요? 뭐 지금 안 괜찮을 수가 없죠. 당연한 소리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가서 과제 넘버 3 내 듀얼 함수에 대한 함수 정의에도 얼마든지 이 관점을 적용할 수 있을 겁니다. 레프트에서 이때 꺼내고 내가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이름 같은 걸 쓴다면 걷다가 언제 담고 언제 가져오고 등등을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일단 요거는 여러분이 간단하게 지금 시점에 간단하게 가져갈 수 있는 일종의 트릭이에요. 자, 코드의 흐름, 실행 흐름은 하얀 창의 세로 방향으로, 그 다음에 그 중간중간 발생하는 데이터 흐름은 이렇게 수직으로 어서거나하게 가로 방향으로 그리는 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데이터 흐름이라는 건 구체적으로 본다면 할당문을 실행하거나와 같은 결과적으로는 코드를 실행함으로써 데이터 흐름이 발생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흐름을 하나로 모아서 다루는 것 역시나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코드 흐름 관점에서 데이터 흐름을 바라보는 스킬을 챙길 수가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냐? 이런 느낌이 될 것 같아요. 이거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일단 별표를 쳐놨어요. 이건 뭡니까? 영어로 flow chart라고 부르는 순서도라는 거죠. 순서도 들어본 적 있습니까? 초중고 때 합니까? 순서도 요즘은? 저 때는 했어요. 안 해요? 자, 여러분 이 순서도라는 걸 그리기 위한 ISO 표준이 있습니다. 몇 번인지 까먹었는데 아무튼 간에 자, 일단은 지금은 시작에 해당하는 내용은 없는데 여기서부터 시작한다 칩시다. 그럼 이름 입력받기가 다 끝나면 입력받은 이름 답기
등등 이렇게 순차적으로 각각의 작업들을 수행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지금 마름모 모양 이렇게 돼 있는 거는 분기입니다. 그래서 확인 결과가 맞나 트루냐, 보통 이 마름모꼴 순서도에서 마름모꼴 분기가 나왔을 때 거기서 위에서 아래로 직접 내려가는 게 true일 때 일로 내려가는 거고, 옆으로 빠지는 게 false일 때 이쪽으로 간다와 같은 느낌으로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이거 막 그 심리 테스트라든가 아무튼 뭐 있잖아요.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막 그런 간단한 클릭하면서 당신은 참 변태입니다. 막 이런 거 결과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런 데서도 구경할 수 있는 내용이라 보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끝 부분까지 가면 이 프로그램의 종료, 마지막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중간 보면 인사 메시지 출력하고 옆으로 새 나가서 끝. 그 다음에 분기에 따라서는 오류 메시지 출력하고 정상적으로 내려가서 끝. 이런 식으로 화살표는 조금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어요. 아무튼 지금 방금 전 봤던 그 예시 프로그램 로그인 기능의 작업들을 잘게 나눠서 이렇게 표현하는 게 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얘는 지금 데이터 입력받는 get data 함수정의 내용물, 얘는 프로세스 내용물, 얘는 프린트 데이터 내용물, 그리고 그 내용물들을 지금 순차적으로 실행한다와 같은 느낌으로 순서도로 표현을 한 셈입니다. 그래서 얘네 일자로 만들면, 미안해요. 그래서 원래는 get data 같은 경우는 할당문 2줄짜리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 있었냐면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할당문 하나를 잘게 나눠서 두 작업의 순차 진행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실제로도 그렇죠. 할당문 실행할 때 는 오른쪽을 먼저 계산해요. 그 결과값을 는 왼쪽에 적혀있는 걷다가 담습니다. 가 지금 여기 한국말로 풀어서 적어놨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면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를 볼까요?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할당문이 적혀있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뭔가 담기라는 느낌의 네모는 여기 지금 한국말로 표현이 안 돼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데이터 흐름이 뭔가를 담는다 뿐만 아니라 담겨있는 뭔가를 가져온다라는 것도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리드랑 라이트죠. 그래서 저 작은 if문을 잘게 나눴을 때도 여러분은 얼마든지 데이터를 가져온다, 데이터 흐름과 관련된 세부적인 부분을 나눠서 보는 게 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프로세스 같은 경우는 특히나 할당문 하나로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write는 한 번을 할 건데 그 write를 하는 과정에 read를 총 4번을 해서 데이터를 4개를 다 들고 와서 둘씩 짝지어서 서로 같은지 확인해서 둘 다 같을 때만 true가 담기도록 우리가 수식을 잘 구성해 놓은 셈이 되죠. 그래서 그 true 또는 false를 마지막에 담으면 할당문 그 한 줄짜리 프로세스라는 함수 내용물 전체 실행이 끝이 나게 될 겁니다. 괜찮아요? 문장, 실행의 대상이 된 친구인데 그 실행을 잘게 나눠서 보면, 문장 내용을 잘게 나눠서 보면 데이터 흐름을 여러분이 정확히 이 타이밍에 발생하겠구나, 얘를 먼저 읽은 다음에 얘를 엿다가 담은 다음에 또 읽겠구나 와 같은 식으로 조금 더 정밀하게 확인을 하는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한 줄로 세우면 이런 느낌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놓고 보면은 이제 코드 흐름 순으로 지금 나열을 했는데 아까보다는 데이터 흐름이 좀 더 직관적으로 보일 거예요. 정확히 어떤 타이밍에 어떤 내용이 지난 다음에 실질적인 read 또는 write가 발생할 거냐, 언제 데이터 모듈의 값을 담고 언제 사용자로부터 값을 프로그램 안으로 들고 오고 등등을 짚어내는 게 가능할 겁니다. 괜찮아요? 다시 요약할게요. 여러분이 지금 문장은 실행의 대상이 되는 친구인데 실행은 당연히 코드 파트의 얘기예요. 근데 그 문장 내용물, 그 실행 흐름을 확대해서 보면 그 안에 정확히 어떤 타이밍에 데이터 흐름이 발생할 건지가 눈에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필요하다면 문장 스케일보다 더 확대해서
여러분이 작성한 .py 파일을 구경할 수가 있고 그래야 할 겁니다. 자, 반면 이런 식으로 여러 덩어리들, 여러 코드들을 하나의 세트로 엮으면 여러분이 걷다가 얼마든지 이름을 붙여서 하나의 함수로서 함수 개념으로 포장을 해서 들고 다닐 수가 있어요. get 데이터를 호출한다. 여기서부터 요만큼을 진행한다와 동치가 되도록 함수적인 내용을 구성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예시는 실제로 이렇게 마련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간다면 이 프로그램은 get 데이터 호출하고 프로세스 호출하고 프린트 데이터 호출한다 라는 거를 우리는 지금 run이라는 함수에 대한 함수적인 내용물로서 구성을 해놨어요. 그리고 볼까요? 이 .py 파일은 임포트문 하나랑, 그러니까 맨 땅에서 놓고 보면 임포트문 하나랑 함수정의 하나, 둘, 셋, 네 개랑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작업을 스타트한다 라는 실질적인 작업을 시작하기 위한 마지막 문장 하나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 마지막 문장을 실행하면서 실제로 키보드 입력을 받고 비교해서 로그인 성공 여부 확인하고 결과 메시지 출력하는 게 다 발생하는 겁니다. 이 이전까지는 사전 준비 기간이었어요. 그래서 저 한 줄만 날려버리면 얘 F5 누르면 아무것도 화면에 출력 안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은 원한다면 얼마든지 문장 개념보다 더 축소를 해서 그 문장에 담겨있는 함수 내지는 그 문장에 담겨있는 모듈 관점에서 거시적으로 내용물을 바라보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그렇게 run을 날려버리면 내용물을 0번 실행하겠죠. 또는 지금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꺼지라고 하고 지금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필요하다면 여러분이 run을 다시 한번 호출하도록 문장 적고 다시 한번 내 아이디가 뭐였나? let me in. 안녕하세요. 아이고. 이런 식으로 이 전체 일련의 실행 흐름을, 코드 흐름을 연곡 후 여러분이 원하는 타이밍에 발생시키는 게 가능하겠죠. 어떻게? 짤막한 이수식 하나를 적음으로써 그렇게 할 수 있도록 run이라는 함수에 대한 함수 정의를 우리가 성공적으로 구성하는 것도 가능할 겁니다. 여기까지는 좀 별표 쳐놨어요. 그래서 방금 봤던 그림 뭐 빨강색은 뭐고 녹색은 뭐고 그런 거는 뭐 자주 쓰이는 표현은 아니니까 그냥 그러려냐고 넘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우리가 지금 다음 주에 시험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시험 공부할 거죠? 미적 시험 공부 어떻게 합니까 보통? 족보를 파죠 보통. 그거가 아니고 정석적으로 간다면 다시 태어나야죠. 어쩔 수 없습니다 미적은. 그거 말고 말과글은 좀 그렇다. 과기철, 기계과 과기철 몇 학년 때 됐습니까? 2학기 때? 그러니까 과기철 시험 공부는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외우죠. 별 수 없죠. 우리 자신이 철학자가 아니니까 철학자도 이렇게 생각하나 보다 하고 일단 담아놓고 스타트 해야죠. 아무튼 그래요. 자, 우린 지금 공창컴 시험이 다음 주에 목전에 지금 두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과기철이라든가 말과글 동네랑은 살짝 다르게 프로그래밍에서는 내 눈에 되게 조그맣게 적혀 있는 거라 하더라도 그 조그만 거를 다루기 위해 그 조그만 코드, 그 조그만 수식을 계산하기 위해 엄청나게 많은 작업을 해야 될 수가 있어요. 눈에 보이는 규모랑 걔가 실질적으로 갖는 무게가 미스매치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실제로 우리 프린트라든가 인풋, 우린 그냥 쉽게 호출식 적어가면서 프로그램 짜잖아요. 그 인풋 함수정의 내용물이 우리가 지금 이제까지 적었던 .py 파일보다 몇만 배는 더 두꺼울 거예요. 몇천 배는 더 두꺼울 겁니다. 한 3만 줄 정도 될 거예요. 우리 프로그램은 인풋 2번 호출하면 6만 줄짜리 프로그램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냥 아까 그 순서도 관점에서 본다면. 그래서 여러분이 영어 공부, 과기출 공부, 말과글 공부하듯이 공창컴 공부할 때 예제 코드 한 줄 뚝 잘라갖고 요런 코드였음 예문 보듯이 외워서 시험 공부를 하는 건 사실은 그렇게 효율적이지가 않을 거예요.
그리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럼 나보고 어떡하라고? 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전반부를 끝내가고 있는 지금 시점에는 일단 이 정도를 다시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코드를 확대해서 보면 얼마든지 그 코드 위아래 흐름 사이에서 발생하는 안쪽, 바깥쪽으로 나가는 데이터 흐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필요하다면 함수 개념을 도입해서 엄청 두꺼운 코드를 실행한다를 짧은 표현, 함수 출시기 형태로 표현하는 게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여러분 이전에 살짝 말씀드렸듯이 엔간한 실질적으로 F5를 누르는 가치가 있을 만한 실행하는 의의가 있을 만한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은 데이터 관점에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여러분은 킬 거예요. 카카오톡 생각해봐요. 여러분 카카오톡 버튼 누르는 이유가 뭡니까? 거기 숫자 300 적혀있을 때 누르는 이유가 뭡니까? 과연 지금 내 핸드폰엔 없지만 카카오톡 서버에는 있을 새로운 글자들은 뭐가 있을까? 데이터를 수신하기 위해서죠. 그 데이터를 여러분이 눈으로 보고 필요하다면 키보드로 쳐서 새로운 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죠. 새로운 메시지 전송하면 내 핸드폰에 있는 카카오톡 앱은 카카오톡 서버에 가서 방금 이 아이디, 이 사람이 이 톡방에 이런 메시지 적었으니까 다른 친구들한테 전송해줘와 같이 추가적인 작업을 수행할 겁니다. 그래서 의미 있는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은 데이터를 배달을 하기 위해 실행하게 돼요. 근데 그 데이터가 구체적으로 언제 들어가고 언제 나가냐는 여러분이 문장 단위로 그냥 거시적으로 눈으로 봤을 때는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확대를 해보셔야 돼요. 근데 확대를 해서 보는 거는 그렇다 치고, 근데 그러면 또 너무 많은 것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여러분이 이 부분은 잘 된다는 거 확인했으니까 나중에 비슷한 작업을 또 몇 번 해야 되니까 별도의 함수정인 내용물로서 해두고 필요할 때마다 호출하도록. 그래서 내 원이라는 함수, 내 프로그램 전체 실행을 구성하는 함수 정의 내용물을 축약을 시켜서 나중에 다시 확인하기 편하게 만들어야겠다라고 도입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은 문장 스케일보다 더 축소해서 내 코드를 바라보기 위한 준비를 해뒀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이 프로그램은 코드 덩어리니까 기본적으로 프로그램의 실행은 순차 분기 반복 실행이니까 문장들이 그렇다 보니까 그 코드 흐름 안에서 필요하다면 확대, 필요하다면 축소를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살짝 준비를 해보는 느낌으로 복습을 하시면 지금 이게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어떻게 복습하라는 건데? 라고 질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예시라든가 과제라든가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코드 되게 간단하잖아요.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아주 그냥. 그죠? 물론 과제 넘버 1, 2, 3 제가 짠 테스터라든가 코어 코드는 그쪽은 보지 마시고 여러분이 직접 손으로 만져봤던 눈으로 구경해봤던 코드들 위주로 보자고요. 나중에 보면 되게 간단해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막 구현하고 설명하고 할 때는 되게 복잡하게 했었습니다. 그 복잡하게 설명한 거를 지금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코드를 앞에다 둔 상태에서 한번 납득하려고 노력을 해보세요. 괜찮아요? 지금 그 과제, 여러분의 과제 코드, 여러분이 눈으로 본 예시 코드는 그 당시의 프로그래밍 목표가 그거였기 때문에 이게 정답으로서 활용될 수 있는 솔루션이었습니다. 그 솔루션 자체를, 여러분 미적을 솔루션으로 공부하지 않잖아요. 새로운 문제에 대한 솔루션에 도달하는 방법을 배우는 게 미적이잖아요. 공업수학이고. 그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프로그래밍 동네에서도 이 간단한 코드를 갖고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뭐 복잡하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앉았었지? 부터 살짝 스타트를 해서 그러면 당시에는 저게 귀에 잘 안 들어왔었단 말이에요. 개소리하고 앉았네. 개소리 집어쳐 이러면서 머릿속으로 생각했을 거란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슬라이드 내용이라든가 우리 영상이라든가 그런 것들 다시 구경해 보면서 한 번 더 들어보면 당연한 소리 하고 앉았네. 이전보다는 좀 더 귀에 잘 들어오는 그런 현상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때쯤 가면 이제 비로소 여러분이 그럭저럭 재미있을 법한 새로운 질문들이 이제 머릿속에 떠오르기 시작할 겁니다. 그런 것들까지 우리가 다음 주 이전에 중간고사 오기 이전에 같이 논의를 해가면서
차근차근 준비를 하면 자, 우리 여러분 최종 목표, 우리 공창컴 기말 대체죠. 기말고사 안 봅니다. 대신에 여러분은 게임 하나를 만들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직접 목표를 정해야 돼요. 완전히 새로운 목표입니다. 걔에 대한 솔루션을 여러분이 내야 돼요. 예시 코드 복사 붙여넣기 한다고 풀릴 가능성 0에 수렴할 겁니다. 그래서 그때 새로운 목표를 좀 더 즐겁게 차근차근 가까이 가기 위해서 지금 살짝 준비를 한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 하면 도입부 마무리고 이게 오늘 본론은 아니에요. 오늘 본론은 실행입니다. 자, 문장이 정확히 어떻게 실행되나를 살짝만 더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 문장 하나도 여러분이 자세히 보면 여러 작업들의 나열로 풀어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전에 while문의 실행은 어떻게 되는 거냐 풀어서 설명한 적 있죠? 기억납니까? while문의 실행 예를 들어 넘버는 3이라 칩시다. while 넘버가 0보다 큰 동안 print 넘버를 하고 넘버는 넘버 빼기 1을 한다 칩시다. 그럼 이런 while문 지금 엔터 한 번 더 치면 while문을 실행할 거예요. 스크롤 좀 올려드릴게요. 넘버 자리엔 지금 3이 담겨 있는 상태로 while문을 실행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while문의 실행을 순서대로 읊는다면 뭐라고 읊을 수 있나요? 가장 먼저 뭐 해야 되죠? while문의 실행은 그죠? 가장 먼저 이건 if문이랑 똑같았죠? 조건식을 계산합니다. while 뒤에 있는 콜론 앞에 있는 저 수식을 계산해요. 계산 결과값이 true 또는 true에 준하는 값이 나왔다라면 내용물을 실행하기 시작할 겁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넘버 자리에 3이 담겨 있기 때문에 0보다 큰 게 맞기 때문에 저 수식, 저 부등식의 계산 결과값은 true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내용물 문장 두 줄을 실행할 겁니다. 그래서 화면에 3을 출력하고 할당문 실행함으로써 넘버 자리엔 3 대신 2가 담기게 될 거예요. 그래서 내용물 실행이 끝나면 그 다음에 하는 작업이 if문이랑의 차이점이죠. 여기서 그냥 if문 실행이 끝난다라면 그건 if문이에요. 미안해요. 여기서 그냥 문장 실행이 끝난다라면 걔는 if문이고 while문은 그렇지 않고 내용물 실행이 끝나면 다시 올라가서 역방향으로 올라가서 조건식 계산 파트로 조건식 계산 단계로 다시 진입을 하게 됩니다. 화살표가 역방향으로 올라가요. 아무튼 그래서 지금은 넘버 자리에 2가 담겨 있습니다. 여전히 0보다 크기 때문에 화면에 0 출력하고 넘버는 1 되고 여전히 1은 0보다 크고 화면에 1 출력하고 넘버는 0이 되고 0은 이제 0보다 크지 않기 때문에 조건식 계산 결과값이 false가 나와서 그 시점에 이 while문 전체 실행이 끝이 나게 돼요. 와 같이 읊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문장 하나를 잘게 풀어서 중간중간 데이터 흐름 여러분 이렇게 한국말로 방금 설명한 곳 중에서 구체적으로 넘버 자리 값이 언제 read가 되고 언제 write가 되는지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겠죠. 아무튼 그래요. 그 다음에 함수 개념을 쓴다면 여러분은 축소해서 보는 것 역시나 가능할 겁니다. 괜찮아요? 지금 이 짤막한 거 지금 프린트 호출식 때문에 이거 몇만 줄짜리 while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못 잡니다 저거. 아무튼 그래요. 자, 이 두 가지만 납득할 수 있다면 일단 코드를 바라보기 위한 기준점이 문장 개념이다라는 거 여러분 직시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걸 확인해 둔 상태에서 자, 우리 이제까지 다양한 문장들이 있었어요. 뭐 배웠나요? 우리 가장 처음 무슨 문장 적었습니까? 그때 import time 했던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while문 썼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템포는 1, 2, 3, 4에서 배속 조정 기능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이차 하면서 if문이라는 걸 새로 도입을 했어요. 등등등등 하면서 나열하면 이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 할당문, 임포트문, while문, 함수 정의, 패스문이란 친구도 있었고 뭐 딜리트문, 델문, 그 다음에 오늘 살펴본 글로벌문 정도까지 구경을 한 것 같습니다. 더럽게 많잖아요. 사실은 형식 얘기할 때처럼 형식 우리가 얘기할 때 그 기본 형식 int, float, str, bool 이 정도 논의했을 때 str 형식만 따로 시퀀스 형식으로 종류가 달랐다.
나머지 셋은 숫자 형식으로 한 통속이었다 얘기했었죠. 그런 것들처럼 사실은 이 문장들도 나름의 기준에 따라 두 종류로 나누는 게 가능해요. 하나는 간단한 문장, simple statement랑 복합적인 문장, compound statement입니다. 그래서 나눠보면 이런 느낌으로 나눌 수 있어요. 복합적인 문장엔 이제 while문이나 if문이나 함수정이나 for문 같은 것들이 복합적인 문장으로 들어갑니다. compound예요. 자, 그러면 간단한 문장과 복합적인 문장을 나누는 구분 기준 여러분 지금 말할 수 있나요? 복합적인 문장들의 특징이랑 간단한 문장들의 특징 차이점이 뭡니까? 응? 그죠? 컴마는 아니고 콜론이겠죠? 그죠? 맞아요. 자, 적을 때 첫 줄 끝에다가 콜론을 적고 엔터 친 다음에 내용물, 다른 문장들을 들여쓰기해서 적을 수 있는 애들이 복합적인 문장이에요. 그 첫 줄을 어떻게 정리하에 따라 while문일 수도 있고 if문일 수도 있고 등등인 겁니다. 간단한 문장은 그렇지 않아요. 쉽게 본다면 그냥 엔터 한번 치면 끝낼 수 있는 문장들이 간단한 문장입니다. 인데 잘 보면 이런 애가 지금 껴있어요. 수식문이라는 친구가 우리가 아직 소개하지 않은 문장입니다. 이 친구를 살짝만 살펴보고 갈게요. 자, 우리 수업, 공창컴 수업에서 파이썬 인터프리터 그 아이들 깔자마자 제가 살짝 시연을 한 적이 있었죠. 그때 헉스 3개짜리 인터랙티브 처음 켜고 제가 여러분한테 처음으로 한 질문은 3하고 엔터 치면 과연 뭐라고 나올까요? 라는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땠나요? 그죠? 3하고 엔터 치면 인터랙티브도 나한테 파란색으로 3이라고 말해줬어요. 그 다음엔 이제 5하고 엔터 쳤더니 3이 아닌 5라고 말했습니다. 3 더하기 5하고 엔터 쳤더니 나한테 3 더하기 5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8이라고 말을 해줬습니다. 자, 내가 3 더하기 5라고 말했더니 8이라고 말한 이유를 물어본다면 아마 덧셈식 3 더하기 5를 계산한 결과값인 8을 우리한테 반사를 해줬기 때문이다라고 읊을 수가 있을 거예요. 일단 이때 적었던 3은 우리가 당연하게도 int 값 3을 적은 건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이 .py 파일에 뭔가를 적든 인터랙티브에 뭔가를 적든 거기다가 적는 모든 글자들은 구체적으로는 수식을 적는 셈이 됩니다. 지금 적은 3은 수식 3을 적은 거예요. 여러분은 절대로 값이란 거를 .py 파일에 적을 수 없어요. 여러분은 절대로 값이라는 거를 인터랙티브에서 직접 칠 수 없어요. 값은 메모리 위에 존재합니다. 이건 여러분 구분해야 돼요. 여러분이 직접 키보드로 치는 것들 목록 중에 문장 여러분이 직접 적어요. 함수 정의 같은 거 당연히 문장 일종이죠. 여러분이 직접 적어요. 누가 정리하의 차이점도 있을 수도 있지만 아무튼 사람이 적는 겁니다. 그리고 걔네의 디테일을 구성하기 위한 수식도 여러분이 적어요. 물론 이름도 여러분이 적어요. 근데 거기에 값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제가 맨 처음에 인터랙티브에서 이건 내비두고 저부팅하고 여기서 3하고 엔터 쳤을 때 제가 적은 건 3 한 글자짜리 수식을 적은 겁니다. 좀 더 이제 부연하자면 이 수식 3은 계산하면 항상 int 값 3이 나오는 수식이죠. 그걸 우리가 literal이라 부른다고 소개를 했었죠. 괜찮아요? 저 당시에 우리는 수식 3 적고 엔터키를 치면서 이번 8주어치까지 진행한 공창검 내용을 스타트를 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수식을 적고 마지막에 그냥 대놓고 엔터키를 친다면 수식 3을 계산하는 수식문, 문장이 완성이 됩니다. 인터랙티브는 문장을 하나하나씩 실행해주는 친구였어요. 라고 그때 설명했죠. 3하고 엔터 친 거 실행을 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런지 나한테 결과값 3을 보여줬습니다. 그 말은 그때 3하고 엔터 친 거 역시나 할당문 넘버는 3 엔터, 임포트 타임 엔터 또는 엄청나게 커다란 while문이랑 동등한 느낌의 어엿한 하나의 문장이었다는 얘기고 파이썬 동네에서는 이걸 수식문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수식문, 영어로는 expression statement예요.
그래서 우리가 배운 수식이랑 문장 그 두 가지 단어를 그냥 연결해 갖고 문장 이름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수식문을 적을 때 그냥 수식 적고 엔터키 치면 수식문이 완성돼요. 수식문이 아닌 다른 모든 문장들은 는을 적거나 DL을 적거나 위턴을 적거나 등등 추가적인 꾸밈을 해줘야 됩니다. 유일하게 수식문은 그러지 않아도 돼요. 그냥 수식 적고 엔터 치면 됩니다. 어쨌든 그렇게 수식 적고 엔터 치면 문장을 구성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저런 것도 만들어놨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어엿한 파이썬 문장이고 의외로 우리도 이제까지 꽤나 자주 적어본 문장이에요. 자, 노래가사 출력 프로그램 산토끼 기억납니까? 나비야 같은 거 했었죠? 저도 불렀었어요. 당시 우리가 적었던 노래가사 출력 프로그램 생각해 보자고요. 반복 재생 기능까지 다 만들어놨던 거. 걔는 맨 처음에 임포트문 하나를 적었습니다. 그 다음에 템포는 1, 2, 3, 4, 5 할 수 있는 할당문을 하나 적었습니다. 그 다음에 while to로 콜론 엔터 치고 시작하는 커다란 while문 하나를 적어놨었습니다. 그리고 그 while문의 내용물은 전부 다 수식문이었어요. 프린트 호출식이거나 time.sleep 호출식이거나 아무튼 함수 호출식 하나 적고 엔터키 치고 함수 호출식 하나 적고 엔터키 치고 모두 수식문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우린 그때 임포트문에 집중하고 while문에 집중하고 할당문에 집중하고 함수에 집중을 했었지만 사실 문장으로 평평하게 쫙 바라본다면 사실은 그 당시 우리는 열심히 복붙하면서 학 출력하고 0.25초 쉬고 등등의 함수 호출식 하나하나 적혀있는 수식문들을 복붙해가면서 목표를 달성했던 거예요. 자, 우리가 적는 코드의 약 30%가량은 할당문으로 구성된다 그랬잖아요. 나머지 중에 절반 정도는 수식문으로 구성이 될 겁니다. 그래서 수식문 역시나 확대해서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실행 흐름을 가집니다. 수식문, 예를 들어 수식문 3하고 엔터 쳐놓은 거를 실행한다는 그 적혀있는 그 수식을 계산해요. 지금 같은 경우는 3을 계산하겠죠. 리터럴 3을 계산합니다. 그럼 계산 결과 값이 내 손에 들어오겠죠. 숫자 3이, 인트 값 3이. 뭐 정밀하게는 id 값이 들어오겠지만 아무튼 만약에 이 수식문을 프로그래머가 이 수식문을 인터랙티브 그 꺽쇠 3개짜리 인터랙티브에서 이 수식문을 적어놨었으면 그렇게 함으로써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지금 실행을 하고 있는 거라면 그 계산 결과 값을 화면에 출력을 해줘요. 괜찮아요? 이거는 좀 우리가 3하고 엔터 치면 왜 3이 나오냐를 8주 만에 그때 2주차에 소개했으니까 7주가 걸려서야 간신히 정답을 말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게 수식문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기억나요, 여러분? 넘버는 3하고 엔터 치면 이거 아무 말도 안 해줬죠? 왜 아무 말도 안 해줬냐? 할당문의 실행을 확대해서 보면 인터랙티브에 파란색으로 반사해서 보여준다라는 작업은 없거든요. 근데 자,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while 넘버가 0보다 작은 동안 아무것도 안 한다는 아무것도 안 보여줄 겁니다. while문 실행하는 와중에 while문 그 자체에는 화면에 뭔가 반사를 해준다라는 내용이 단 하나도 들어있지 않거든요. 만약에 뭐 여러분이 while문 실행하다가 내용을 안 해서 출력을 하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 출력을 하기 위한 수식을 따로 적었어야겠죠. 물론 지금은 단 한 번도 반복을 안 하기 때문에 이런 모양이긴 하지만 근데 3하고 엔터 치면 3을 준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두 가지가 복합돼서 지금 나왔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로 계산 결과값이 3이기 때문에 이 수식문, 적혀있는 수식의 계산 결과값이 3이기 때문에 두 번째 이유는 이 3 엔터 친 수식문을 인터랙티브에서 적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새 파일을 열고 여기서 그냥 3하고 엔터 쳐놔요. 아까랑 똑같은 문장이죠. 저장해서 이름도 3라고 할게요. 저장하고 얘 실행하면 당연하게도 화면에 3을 보여주지 않아요. 왜냐?
저기는 지금 수식문 똑같은 수식문을 적긴 했는데 인터랙티브에 직접 맨땅에 직접 적은 게 아니라 .py 파일에 적어놨기 때문이에요. 어쩌면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범주 내에선 유일하게 그 문장을 인터랙티브에서 적을 때랑 .py 파일에 정식으로 적어 놓을 때랑 실행 흐름의 차이를 보이는, 작업의 차이를 보이는 문장입니다. 가장 자주 쓰이는 A임에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우리 dir 여기서 바로 하면 바로 이름 목록 볼 수 있었는데 방금 전 예시에서도 이름 목록을 확인하기 위해 꼬박꼬박 실질적으로 출력을 수행하기 위한 이런 느낌으로 프린트 호출시까지 완성해서 예시 코드에 따박따박 집어넣어 놨었잖아요. 거기서 그냥 맨땅에 dir 괄호 열고 닫고 하면 이름 목록을 안 보여주기 때문이었어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그냥 맨땅에 dir 괄호 열고 닫고 하면 얘는 화면에 안 보여줍니다. 왜냐? 자, 이거 계산하면 이 3라는 모듈의 이름 사전에 이름 목록이 나오는 건 맞아요. 리턴 값이 이름 목록입니다. 리스트예요. 근데 여긴 지금 인터랙티브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식문을 실행할 때 계산 결과값 리스트구나 까지만 하고 끝을 내버린다는 거예요. 그거를 화면에 반사를 내주거나 하지 않습니다. 가 차이점이라는 거죠. 지금 여긴 인터랙티브니까 dir 함수 호출식의 계산 결과값을 우리 눈에 바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가 사실은 3 더하기 5하고 엔터 쳤을 때 8이라고 우리한테 반사를 내줬던 이유이기도 하는 거죠. 덧셈식을 계산한 결과값을 반사를 내준 겁니다. 왜냐? 인터랙티브에 적어놨으니까요. 아까랑 동일한 이유로 여기다 그냥 3 더하기 5 하면 그냥 덧셈까지 하고 끝이에요. 우리한테 8 안 보여줍니다. 그러도록 설계를 해놨어요. 요거는 안 중요한 건데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이 수식문 헬로를 인터랙티브에 적고 엔터를 쳤을 때랑 그 다음에 이런 느낌으로 함수 호출식해서 인터랙티브에 적었을 때랑은 출력 결과, 그러니까 반사하는 결과가 서로 다르기는 합니다. 얘는 똑같이 나한테 이렇게 보여줘요. 근데 프린트 헬로 하면 얘는 당연히 따옴표 없이 보여줍니다. 우리 메시지 출력할 때 따옴표 안 보여줬잖아요. 우리가 이제까지 알고 있는 내용은 요거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수식 헬로를 계산한 결과값이 저거란 말이에요. 계산 결과값은 str 형식 5글자 요겁니다 라고 우리한테 알려주기 위해 따옴표를 붙여서 반사를 해주는 걸 목격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건 별로 안 중요하니까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 수식문은 인터랙티브에서 수식문 적고 실행할 때는 계산 결과값에 대한 리터럴 수식 느낌의 표현을 우리한테 던져준다라고 여러분이 간단하게 생각하고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은 파이썬 프로그래밍을 할 때 수식문을 이런 용도로 쓰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처럼 파이썬 맨 처음 배울 때 3하고 엔터 치면 3을 주는 스마트한 친구입니다. 와 같이 간단한 수식을 한 번씩 계산해 보고 싶을 때 여러분은 수식문을 적고 실행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인터랙티브에서. 역시나 인터랙티브에서 여러분은 어떤 함수를 호출하면 리턴 값으로 뭐가 튀어나오는지를 즉각적으로 확인하고 싶을 때 수식문을 적을 수가 있습니다. 또는 .py 파일에 여러분이 수식문을 적는다. 노래가사 출력 프로그램 생각해봐요. 걷다가 우리는 수식문을 다발로 잔뜩 적었습니다. 그 하나하나의 수식문은 그냥 내가 지금 해야 되는 건 학을 출력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프린트 학 함수 호출식 하나만 적어놓고 다른 건 할 일이 없어. 그럼 거기서 그냥 엔터키 치는 겁니다. 단순히 요번 문장, 요번 타이밍에 어떤 함수에 대한 함수 호출만 하고 끝을 내고 싶을 때 여러분은 수식문을 적으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엔간한 예시들 맨 밑에 깔려있는 run 괄호 열고 닫고라든가 time.sleep 괄호 열고 닫고 엔터라든가 등등이 다 수식문이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가장 마지막에 적어놨던 문장이라고 볼 수 있겠죠. 어떻습니까? 두려워지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파이썬 걔 별로 아니다라고 뭐 어렵지도 않구만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서비스가 안에 들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당연히 그런가 보다. 화면에 뭐 이름 사전 넘버 없네, 생겼네 이런 것도 보면서 즐거워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실행이라는 걸 한꺼풀만 더 안쪽으로 들어가서 봐도 꽤 많은 디테일들이 지금 산재해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 수식문 얘기를 왜 꺼내냐? 일단 가장 자주 적는 문장임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할당문 다음일 수도 있지만 아무튼 꽤 자주 적는 문장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수업에서는 가장 마지막에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걸 왜 굳이 지금 소개를 하고 있냐? 그냥 집에 가면 되는데 라고 질문을 한다면 간단한 문장에 속하는 다른 친구들 할당문 내지는 위턴문은 얘네도 둘 다 우리 넘버는 한 다음에 수식 하나 적을 수 있죠. 위턴문도 비슷해요. 위턴 한 다음에 수식 하나 적을 수 있죠. 우린 늘 그런 용도로 써왔습니다. 얘네들이랑 수식문이랑 비슷하게 걔네들도 내용물로서 우리 디테일을 살리기 위해서 수식 하나를 적을 수 있는 문장들이었어요. 근데 걔네들은 이 수식문이랑 비교를 하면 일단 수식을 계산한 다음에 그 결과값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를 추가로 구현을 하는 추가 작업을 수행하는 문장이라고 우리가 한 번 더 짚어서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괜찮아요? 할당문, 넘버는 3 엔터 생각해 봅시다. 할당문은 실행하면 일단 가장 먼저 수식문이랑 똑같아요. 가장 먼저 수식 3을 계산해요. 내 손에 인트값 3은 5겠죠? 그 다음에 그 계산 결과값을 반사하려거나 하는 게 아니라 는 왼쪽에 적어놓은 저 내용물 바탕으로 지금 같은 경우는 넘버가 적혀 있어요. 따라서 이름 사전에 넘버가 필요하다면 등재하고 그 넘버 자리에 계산 결과값을 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덱스 개념까지 하면 는 왼쪽에 대괄호도 얼마든지 쓸 수 있죠. 그런 식으로 할 수가 있어요. 자, 위턴문은 결과값을 지금 이 위턴문을 실행하게 만든 계기가 되는 원인이 되는 이번 함수 내용을 실행을 야기한 그 함수 출식의 계산 결과값으로서 정하는 셈이 됩니다. 물론 이제 이건 데이터 흐름 관점이고 코드 흐름 관점에서는 이제 더 이상 함수 정의 내용물을 실행하지 않겠다. 내용물 실행을 끝낸다라는 의미도 들어있긴 하죠. 아무튼 결과값을 어떻게 쓰냐? 할당문은 내가 지정하는 그 이름에 담아요. 내가 지정하는 그 칸에 담아요. 를 할 수 있는 게 할당문이에요. 위턴문은 이번 호출했으면 저 사람한테는 더 쎄한 결과를 줘야 돼. 와 같은 식으로 정해놓은 셈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던져주는 작업을 수행하는 문장이 위턴문이에요. 괜찮습니까? 얘네 둘은 수식문이랑 되게 비슷해요. 수식 하나를 적고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거기다가 부연을 추가로 할 수 있는 문장들이에요. 그리고 그 두 가지 부연은 둘 다 데이터 흐름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부연입니다. 조금만 더 요약을 해볼게요. 적나라하게 표현한다면 할당문에 비하면 수식문은 어디다 담는다라는 걸 정하지 않는 거예요. 계산 결과값을 그냥 땅바닥에 버립니다. 위턴문도 비슷해요. 위턴문은 이번 함수 호출을 야기한 내용물 실행을 야기한 함수 호출식의 계산 결과 이런 복잡한 얘기를 하는 게 위턴문이라면 수식문은 그런 거 일절 신경 안 써요. 수식을 계산한다라는 공통점은 있지만 계산 결과값을 그냥 버립니다. 인터랙티브라면 이걸 다시 주워가지고 화면에 반사를 해주겠지만 .py 파일에 수식문을 적어놨다. 그럼 진짜 계산 결과값은 버려요. 와 같이 적나라하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괜찮습니까? 우리 지금 실행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수식문의 실행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수식문의 실행은 할당문의 실행, 위턴문의 실행이랑 비교하면 차이점이 있어요. 수식문은 개무책임한 거예요. 계산은 합니다. 근데 결과값을 딴 데 써먹진 않아요. 그러니까 수식문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 이 할당문, 이 위턴문은 여러분이 정말 자주 적어야 되고 여러분이 잘못 적으면 반드시 프로그램이 그지같이 돌아가게 될 매우 중요한 친구들이에요. 저 두 문장은 둘 다 코드 실행 와중에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데이터 흐름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 좀 더 정밀하게는 write를 어떻게 할 것이냐, 데이터를 어떻게 던져줄 것이냐, 어디다 둘 것이냐를 정하기 위한 문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괜찮아요? 중요하니까 지금 세트로 묶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로 요약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 지금 실행 요건 얘기했죠. 우리 순차 분기 반복 가장 중요한 건 순차다라는 얘기했었죠. 순차가 뭡니까? 그죠? 프로그래머가 적어놓은 순서대로 위에서부터 아래 한 번씩 실행하는 게 순차죠. 순차의 반대말하면 지 맘대로가 되는 거죠.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지 맘대로 첫 번째 줄, 세 번째 줄, 일곱 번째 줄 이런 식으로 실행하면 순차가 깨지는 거고 그러면 안 돼요. 절대 그러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게 순차고 분기는 뭐였죠? 순차가 무조건 한 번이라면 분기는 어떤 문장을 0 또는 한 번 실행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분기 개념이었죠. 반복은 어떤 문장들을 0번 또는 한 번 또는 여러 번 실행할 수도 있게 해주는 게 반복이었죠. 자, 코드 실행 흐름 관점에서 코드 실행 흐름은 위아래로 표현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순차는 그냥 위에서부터 아래대로 순서대로 쫙이에요. 분기는 쭉 내려가다가 어느 부분을 스킵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기능이 분기입니다. 스킵하면 요 스킵 당한 애들은 0번 실행되는 거예요. 반복은 어떤 문장들을 스킵할 수도 있어요. 또는 한 번 실행하고 끝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반복은 거기 플러스해서 다시 화살표를 위로 올려서 동일한 내용물을 연거푸 두 번, 세 번, 네 번, n번 실행할 수도 있게 해주는 게 반복의 개념이라고 그랬어요. 아무튼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역시나 순차입니다. 그 다음에 이 순차에는 이런 비밀이 들어있어요. 이 문장의 실행이 다 끝나야 그 다음 문장의 실행을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래야겠죠. 그게 순차의 본질이니까요. 근데 자, 조금만 더 구현할게요. .py 파일에 여러분이 잔뜩 적어놓은 그 문장들은 기본적으로는 첫 번째 줄과 두 번째 줄을 동시에 동일한 타이밍에 실행하지는 않아요. 항상 첫 번째 문장 실행이 다 끝난 다음에 두 번째 문장의 실행을 시작합니다. 그게 순차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문장을 실행하는 와중에 계산에는 매우 중요한 값이 있다면 그 문장의 실행이 끝나기 전에 반드시 적당히 세이브를 해둬야 돼요. 어떤 이름에 담아두든가 어떤 리스트의 0번째 칸, n번째 칸에 담아두든가 아니면 그거를 이번 함수 호출한 저 사람이 데이터 어디다 쓸지 정할 수 있도록 리턴을 해주든가를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 데이터는 증발해요. 담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 이후에 다른 문장에서 무슨 짓을 해도 여러분은 절대로 방금 소실된 그 데이터를 다시 꺼내오는 게 불가능합니다. 괜찮아요? 일단 할당문을 쓰면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어요. 맨 마지막에 이 엄청나게 길다란 수식을 계산한 결과값을 최종적으로 넘버에 담고 턴을 종료하겠어 와 같이 적는 셈이 됩니다. 여러분이 지정한 이름에 담아둘 거예요. 리턴문도 비슷한 느낌이죠? 아까 계속 얘기했으니까 지금은 생략을 하도록 할게요. 아무튼 데이터를 세이브할 수 있는, 데이터를 던져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여러분 프린트 호출식은 그럼 뭐냐라 질문할 수 있어요. 자, 프린트 호출식은 뭐냐? 지금 봅시다. 프린트 호출식, 프린트 다음 주 로또 번호를 계산하면 다음 주 로또 번호가 나오는 수식을 제가 진짜 30년 동안 고민해가지고 만들었어요. 지금은 야매입니다. 한번 해볼게요. 얘가 지금 인터랙티브가 아니라 .py 파일을 지금 살아있나? 여기 있네요. 자, 내가 계산하면 다음 주 로또 번호가 나오는 매우 중요한 수식을 딱 적는데 성공했어요. 근데 얘 그냥 실행하면 다음 주 로또 번호 계산하면 다음 주 로또 번호가 나오긴 했는데 그게 제 눈에 보이진 않아요 지금. 그죠? 난 망한 겁니다. 저 30년 더 걸려서 또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필요하다면 일단은 그거를 넘버에다 담고 나중에 그거를 출력한다와 같은 느낌으로 나중에 어디다 쓸지는 다음 문장에서 결정하도록 세이브를 해놓고 이번 문장을 끝낼 수 있어요. 만약에 세이브를 해두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그 무슨 수를 쓰더라도 여기서 이 가장 첫 문장에서
그 가장 첫 수식문에 적어놓은 수식을 계산한 결과값을 있는 그대로 가져올 수 없어요. 반드시 위에서 세이브를 해놓고 턴 종료를 해야 됩니다. 그 세이브를 하기 위한 게 이런 느낌이고 위턴문도 비슷한 관점이라 보시면 돼요. 근데 그러면 지금 밑에다 적어놓은 이 프린트 호출식은 뭐냐? 우리가 프린트 다음 줄 로또 번호 하면 명백히 인터랙티브의 다음 줄 로또 번호가 남아 있잖아요. 우리가 변수에 담거나 한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럼 얘는 지금 뭐냐? 라고 질문한다면 의외로 이건 간단해요. 아닐 수도 있어요. print라는 함수에 대한 함수 정의 안에는 이제 하얀 창 다음 자리에 프린트 호출식 적은 프로그래머가 지정한 그 메시지를 하얀 창에 지금 출력할 바로 다음 자리에 올려놓기 위한 할당문이 프린트 정의 내용물 안으로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프린트를 호출함으로써 이 할당문을 실행하는 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얀 창 다음 자리가 정확히 어디냐를 수식으로서 적을 수 있다라면 우리는 프린트 호출식을 적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가 직접 담으면 돼요. 근데 그걸 못하니까 지금 대리를 맡기는 거에 불과하지 프린트를 호출한다 역시나 할당문을 실행한다랑 동치라 보시면 됩니다. 인풋은 더 간단하죠. 인풋은 그 안에 리턴문이 적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가 입력한 결과를 내가 받아서 그걸 어디다 써먹는지는 내가 결정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리턴문이죠.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아요? 순차 분기 반복 좋아요. 그게 프로그래밍의 본질이니까요. 프로그램 실행, 코드 실행의 본질이니까요. 근데 순차의 단점은 여기가 있어요. 무조건 문장 하나하나 단위로 끊어가면서 실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문장 안에 적혀있는 수식이 매우 중요한 수식이에요. 계산 결과 값 나중에 써먹어야 돼요. 만약 그게 써먹는 게 목표다라면 나는 이 문장을 그냥 수식문으로 내비두는 게 아니라 할당문으로 해서 어떤 변수, 어떤 이름에 세이브를 해놓고 엔터키를 세이브를 해놓을 수 있도록 할당문을 완성하고 엔터키를 쳐야 된다는 겁니다. 아니면 이 자리에서 바로 프린트를 해서 내보내버리던가요. 그렇지 않으면 그 다음 문장에서는 죽었다 깨나도 방금 전 수식을 계산한 결과값을 직접적으로 사용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과제 넘버원 할 때 이것 때문에 고통받은 친구들도 있죠. G를 한번 호출할 때마다 한 이닝씩 지나가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while문 한 번 반복할 때마다 G를 딱 한 번씩만 호출해야지 10번의 기회를 가져갈 수가 있었어요. 근데 필요할 때마다 G를 호출해 가면서 여러분이 게임 한 판을 구성하도록 진행하도록 코드를 짜놨다면 실질적인 기회, 사용자가 입력할 수 있는 기회가 10번이 아니라 5번, 3번, 2번 이런 식으로 팍팍 줄어나가는 걸 목격할 수 있었을 겁니다. 좀 그런 거랑 비슷한 느낌이라 보시면 돼요. 수식 계산 중요한 값은 단 한 번밖에 계산을 못할 수도 있어요. 결제 버튼이라든가 그런 것들 생각해보면 더 그렇죠. 아무튼 그래요.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초급에 중급 정도에 해당하는 고민의 단계에 들어간다 보실 수가 있어요. 프로그래밍이 막 모든 걸 다 만들 수 있는 막 만능 동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의외로 그렇지 않습니다. 되게 막 번잡해요. 여러분 기계과잖아요. 여러분 스팀에서 게임 뭐뭐 합니까 요즘? 여러분 공대 친구들한테 게임을 2가지 정도를 추천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여러분 옥시젠 not included 산소 미포함이라는 게임 혹시 들어본 적 있습니까? 집에 가서 검색해보면 지구가 터졌어요. 폭발했습니다. 그래서 그 폭발한 지구 파편 안에서 내 복제 인간들이 숨막혀서 죽지 않고 어떻게든 잘 살아남아서 살 수 있는 다른 동네로 피신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임이에요. 되게 막 아기자기한 그래픽에 막 이산화탄소, 산소 같은 거 눈에 보이고 하는데 할인할 때 한번 사서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뭐라 그래야 될까요? 공학과 관련한 지식이 많이 높아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게 그냥 산소, 이산화탄소 그러고 끝나면 즐거운 라이트한 게임인데 좀만 뭐 좀 하면 엔트로피가 올라가서 덥대요. 열사병 걸리고 막 저체온증 걸리고 난리도 아닙니다. 그다음에 뭐 산소가 당연히 미포함이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물을 전기 분해를 해야 돼요. 그러면 산소뿐만 아니라 수소까지 튀어나옵니다. 그 수소를 또 써먹을 데가 없어요. 마시라고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소 가지고 발전을 합니다. 등등등 다양한 것들을 경험해 볼 수 있는 게임이 첫 번째고, 그 다음 두 번째는 팩토리오라는 게임이 있어요. 이건 들어본 적 있을까? 그거는 21세기 초반부터 만들기 시작해서 지금은 이제 정식 출시가 된 절대로 세일을 안 할 것 같은 게임인데 걔도 간단해요. 역시나 지구가 망한 것 같아요. 아무튼 우주왕복선 타고 가다가 어떤 행성에 불시착을 했습니다. 내 목표는 일단 거기는 이제 뭐 음식이라든가 먹고 사는 거 그런 건 별로 신경 안 써요. 어떻게든 그 행성의 지표면에 깔려있는 자원들을 갖고 조합을 해서, 예를 들면 뭐 철 같은 게 철광이 그냥 맨 땅에 놓여 있어요. 그걸 이제 열심히 캐가지고 이제 용광로에다가 익혀서 철판을 만들고 그걸 가지고 철 톱니바퀴를 만들고 철 톱니바퀴를 써서 이제 다른 톱니바퀴를 조립할 수 있는 기계를 만들고 등등 해서 결과적으로는 새로운 로켓을 만들어서 발사하는 것까지가 엔딩인 게임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걔는 이제 역학 쪽보다는 프로그래밍 좋아하시는 분들이 한번 손대면 그 스팀에 보면 리뷰 있잖아요. 리뷰 보면 막 쌍욕 해놓으면 이제 300명이 도움이 됐다고 했습니다. 뭐 200명이 재미있다고 했습니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게임의 리뷰 중에 그 게임 출시된 이래 열 몇 시간밖에 쉬지 않고 계속 플레이한 사람의 리뷰가 있어요. 매일 갱신이 됩니다. 아무튼 그런 느낌으로 다양한 것들을 여러분이 시도해 볼 수 있는 게임을 추천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뭔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거냐? 공창컴 수업 시간에. 자, 프로그래밍 동네는 조금 슬프지만 여러분이 진짜로 목표에 조금씩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이전보다 몇 차원씩 더 번잡한 것들을 결정을 내려가면서 디시전 메이킹을 해가면서 진행하는 게 당연한 동네예요. 근데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제 인문학이라든가 사회학이라든가 그런 동네랑 컴퓨터 동네랑이 갖는 차이점은 그쪽 분야들도 당연히 디시전 메이킹을 합니다. 이사회 같은 거 해가지고 열심히 회의하시잖아요. 자, 그런 동네랑 컴퓨터 동네랑 갖는 차이점은 동일하게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컴퓨터 동네는 그 아주 작은 의사결정의 결과들이 다 이 프로그램의 성능, 여러분의 점수 등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그 조금씩 개선을 해 나가는 맛을 들이기 시작하면 프로그래밍이 재밌어지는 거고 여러분의 알의 깊이가 한도 끝도 없이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건 기계과 전공 수업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어요. 아무튼 여러분이 지금 요 8-2 수업 자료부터 또는 그 이름 단계부터 조금 이거 어렵네, 그냥 쉽게 막 간단한 거 게임 만들고 그냥 종강하면 안 되나, 집에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여기서 여러분이 한 단계만 더 나아가신다면 얼마든지 우리가 지금 들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조금 더 디테일을 살려가면서 충분한 재미를 느껴볼 만한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셨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순차는 아쉽지만 여러분이 꼭 데이터 흐름을 매 문장마다 필요한 만큼 차근차근 적어줘야만 되도록 이렇게 일종의 저주를 내려놨어요. 근데 여러분이 한 문장 안에 이 프로그램 전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모든 데이터 흐름을 수식으로서 다 우겨 넣는데 성공한다면 구태여 그걸 뭐 담고 자시고 하는 거 없이 바로 그냥 프린트 해버리고 집에 가실 수가 있습니다. 동일한 작업을 훨씬 더 빠르게 끝낼 수 있어요. 중간 세이브 과정을 다 생략할 수 있다면요. 그래서 우리 요전 예시들 이제 프로그래밍 고인물 친구들은 아마 느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까지 썼던 예시들은 과도한 수준으로 할당문들을 많이 썼어요. 이만큼 일단 담고 사실 더하기 곱하기 한 번에 해도 되는데
더해서 담고 곱해서 담고 이렇게 두 개의 할당문을 조합으로 만든다든가, 일단 담아놓고 담겨있는 걸 프린트하도록, 그냥 바로 프린트해도 되는데 와 같이 굳이 여러 문장으로 쪼개서 적어 놓다 보니까 성능 측면에서 당연히 불리하겠죠. 그런 단점들을 가져갔던 예시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러분이 약간의 시간을 투자해서 여기서 담고 저기서 쓰는데 이걸 그냥 하나의 수식으로 바꿔서 하나의 문장으로, 하나의 수식문, 하나의 함수 출식으로 구성하는 게 가능하겠구만, 그와 같이 구경할 수 있다면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살짝 챙겨가면서 소기의 성능 향상을 추구하는 게 가능할 겁니다. 물론 예시뿐만 아니라 여러분 최종 목표 할 때도 내 프로그램 이거 60프레임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는데 지금 50 얼마로 간당간당한데 어느 부분을 튜닝을 해야 되나와 같은 목표에 도전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요즘 막 PC방 같은 거 막 게임 같은 거 보면 프레임 되게 많이 신경 쓰잖아요. 화면 끊기면 기분 나쁘죠? 유튜브 같은 거 동영상 볼 때 기본이 30프레임이잖아요. 그죠? 그런 거 볼 때도 막 뭔가 좀 이질감을 느끼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아무튼 간에 여러분이 내 프로그램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적는 문장의 수를 줄일 수가 있다면 기본적으로 아마 중간에 불필요한 데이터 흐름을 줄여가면서 전반적인 성능을 향상시킬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러려면 여러분은 과연 이거를 한 문장으로 요약해서 적기 위해 그 길다란 수식을 어떻게 적어야 되냐라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은 수식을 잘 적을 수 있어야 동일한 목표를 여러 문장의 나열, 순차적인 실행이 아닌 간단한 한 줄 문장 실행으로 부차적인 데이터 흐름 발생이 없이 빠르게 끝을 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마지막이에요. 잠깐만, 우리 수업 언제 끝나나요? 7시에 끝나지? 지금 40분 남은 거죠?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다양한 거 구경해 봤어요. 이제 함수 개념 6주차에 살짝 짚어봤었죠. 연산자들 해갖고 그때 구경해 봤어요. 그 다음에 썸 같은 함수도 여러분이 직접 폼은 10,000번, 그때 1억 번이었죠. 1억 번 반복하는 반복 구조를 여러분이 짜는 것보다 이 썸을 쓰는 게 훨씬 빨랐죠. 등등. 썸 말고도 다른 것들 많아요. 아무튼 그리고 우리 보물찾기 게임 매크로 만들 때 여러분이 미적을 잘한다, 수학적인 통찰력이 있다 라면 적절하게 루트 씌워가면서 제곱해 가면서 수식 한두 개 정도로 정답 X좌표, 정답 Y좌표를 평균 3번 내지는 4번 안에 맞추는 매크로를 얼마든지 작성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 느낌으로 다양한 요소들이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수식 적는 능력, 프로그래머의 실질적인 전투력이라 볼 수도 있어요. 수식을 얼마나 복잡한 수식을 한치의 틀림도 없이 적을 수 있냐는요. 아무튼 여러분의 수식 적는 능력을 다양한 요인들을 통해 높일 수가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 수업에서 등장했던 것들 위주로 한번 이번 중간고사 준비하면서 정리를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수식만 잘 적는다고 탑레벨 프로그래머냐? 그건 아니기는 합니다. 이제 우리는 간단하게 지금 키보드로 엔터키 쳐가면서 실행하는 콘솔 창이라고 보통 부르죠. 그런 간단한 프로그램 실행 환경 위에서 동작하는 프로그램을 만들다 보니까 이 정도고, 이제 우리 최종 목표, 우리 수업 후반부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보여드린 예시 비슷하게 마우스를 써가면서 또는 스페이스바 누르면 바로 점프를 할 수 있게 엔터키 안 쳐도 입력이 들어가도록과 같은 느낌으로 지금보다 좀 더 유기적인 실행 흐름을 가져갈 수 있는 환경을 쓰기 시작할 거예요. 그때는 지금 적는 수식들, 지금 적는 할당문들과는 다르게 여러분이 코드 작성에 임하시게 될 겁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그때도 여전히 우리 문장 개념, 수식 개념 등등 프로그래밍의 기본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개념들은 동등하게 가져가서 활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험을 준비하는 겸 이 앞에까지 등장했던 각각의 내용들 어느 정도는 개별적으로 의미를 가져가고 있으니까 복습을 해두시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서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전반부 수업 끝.
물론 집에 가실 수는 없어요. 마지막으로 우리 여러분 지도 기억나나요? 왼쪽에 대문짝만하게 데이터, 오른쪽에 코드 해가지고 문장 실행 적어놓고 왼쪽에 뭐 적혀 있었나요? 그렇죠? 값, 변수, 형식 이런 거 적혀 있었고 그 가운데는 이제 수식이랑 연산자랑 계산이랑 해서 얘네는 데이터일까요? 코드일까요? 라고 여러분한테 질문했던 그 지도가 기억난다면 우리 전반부 내용을 다 정리하면 대충 이런 느낌의 지도를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여러분 집에서 처음 보실 때 쓸만한 지도고 두 번째 볼 만한 지도는 이 정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요 지도를 맨 처음 만들던 시즌에는 이거를 인쇄해서 여러분한테 나눠줬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자동차 할부금이 많이 밀려 있어서 인쇄를 할 수는 없었고 대신 PDF 파일로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자, 우리 수업에서 다뤘던 조금 중요한 내용들을 이렇게 부연 같은 느낌으로 해서 뭐라 그래요? 이거 각주, 미주 같은 느낌으로 해서 각각의 선 내지는 각각의 도형 옆에다가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살짝 구경해 볼까요? 우리 변수라는 친구가 있는데 변수라는 친구는 지금 동그라미로 표현을 해놨어요. 자, 여기서 지금 네모로 표현되어 있는 건 실체가 존재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게 정확히 뭐냐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값은 실제로 존재하는 겁니다. 칸도 실제로 존재해요. 다만 칸이 메모리 위에 있다 그랬는데 메모리란 게 정확히 뭐냐를 지금 납득하는 건 쉽지가 않아요. 그쪽은 하드웨어의 개념이니까요. 그 다음에 그런 느낌 비슷하게 해서 우리가 모듈 얘기도 실제로 존재하는 거긴 하지만 아무튼 컴퓨터의 파일이다 정도까지만 구경해 놓고 끝냈었죠. 이렇게 논외로 하는 부분을 제외한다면 네모로 표현되어 있는 거는 여러분이 정확한 의미를 가져갈 수 있어야 됩니다. 반면 이제 변수는 사실 파이썬 동네에서 딱 집어서 변수라고 말할 만한 게 없어요. 그래서 좀 개념적인 느낌으로만 들고 가면 되고 변수가 뭐냐라 물어본다면 적당히 값을 하나 담을 수 있는 친구를 변수라고 부릅니다 정도로만 답하면 현재로선 충분합니다. 그 다음에 파이썬 동네에서는 요 값이랑 형식 개념은 절대로 떼어낼 수가 없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메모리 위에 3 그냥 대놓고 그냥 들어있는 게 아니라 그 칸에는 무조건 인트 값 3이 들어있습니다. 형식과 관련한 정보가 항상 세트로 들어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이 값 개념, 칸 개념, 형식 개념 이 세 가지를 그죠? 값은 칸에 담겨 있으니까 이 세 가지를 하나의 세트로 놓고 들고 다니셔야 그럭저럭 운신이 편해지실 거예요. 그래서 그 세트가 총 4가지 세트가 있습니다. 삼각형 세트가. 그래서 데이터 파트가 지금 윗동네예요. 코드 파트가 아랫동네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파트에서 당연히 가장 중요한 건 값이죠. 코드 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방금 얘기했듯이 문장이고 뭐 좀 더 복잡한 걸 보기 시작한다면 함수 정도까지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문장에서 어떤 데이터를 쓸 거냐 와 같은 문장의 디테일을 구성해서 이 데이터랑 코드 사이의 연결고리 더하기에 해당하는 부분을 지정할 때 여러분은 수식을 적게 될 거예요. 어떤 수식은 지금 이름 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이름일 수도 있습니다. 괜찮아요? 여러분이 프린트 3을 할 수도 있는 거죠. 또는 프린트 넘버를 할 수도 있는 거죠. 호출식 적을 때. 그래서 괄호 안에 넘버를 적는다라는 건 이름 넘버를 적는다라는 건 당연히 그 id 값을 토대로 이름 사전에 이름 자리에 있는 id 값을 토대로 메모리 위에 있는 그 칸에 담겨 있는 각 값을 프린트하겠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지금 화살표가 이래저래 연결이 돼 있다 보시면 돼요. 괜찮아요? 우리 어떤 수식은 계산하면 항상 똑같은 게 나오는 리터럴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다면 엔간하면 어떤 수식은 기본적으로 이름일 겁니다. 어떤 이름에다가 연산자를 추가로 붙인다든가 해서 더 큰 수식을 적는다든가 했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름과 관련한 부분, 이랑 수식과 관련한 부분은 역시나 연결해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반면, 자, 그래서 이 연결고리 자체는 그렇고
이름이라는 것 자체는 좀 개념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 지금 글로벌 스코프에서 어떤 이름들이 존재하냐는 이름 사전, 지금은 잘 몰라도 괜찮아요. 실제로 존재하는 이름 사전에 등재가 돼 있냐 그렇지 않냐 여부를 가지고, 그리고 이름 사전에 지금 넘버 오른쪽에 지금 아이디 값이 뭐가 적혀 있냐 등등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변수 개념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파이썬 동리에선 표현하고 있다 정도까지 들고 가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지도를 여러분이 지금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잖아요. 우리 다음 주 목요일쯤까지 열심히 복습하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지도를 보시면 당연한 소리 하고 앉아 있었구만. 그치? 여긴 좀 빠져 있는 것 같은데? 와 같은 느낌으로 좀 더 해석적으로 이 내용을 탐독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여러분이 머릿속에 다 가져가는 시점이 여러분이 초급 프로그래머로서의 마지막 점, 방점을 찍는 시점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고사 보기 전까지 이 내용을 다 납득할 수 있다면 후반부 때 여러분만의 목표를 가지고 꽤 괜찮은 게임을 반학기 동안 즐겁게 만들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거 소개하면 끝이에요. 그래서 집에 가실 분들은 가시고 다음 주에 봅시다. 네.